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VIP 룸, 임페리얼. 그곳의 공기는 수천만 원짜리 와인 향과 그보다 더 값비싼 사람들의 가식으로 질식할 듯이 무거웠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상위 1%의 얼굴들이 완벽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인 남자, JK그룹의 총수 차진혁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약혼녀 오수진의 허리에 습관처럼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권태가 옅게 서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훈련된 무표정 아래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약혼 파티였다. 사랑이 아닌 JK그룹과 태림그룹의 결합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 그는 이 지루한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혁 씨, 오늘 너무 멋있다. 오수진이 그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은근하게 쓸어내렸다. 그는 대답 대신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뛴 적이 없었다. 그때 룸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가 잠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진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딱 질색이었다. 잠시 후 새하얀 셰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저희 라시엘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총괄 셰프, 이소합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 익숙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지난 5년간 그의 꿈속을 악몽처럼 떠돌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졌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서아. 그의 세상이 멈췄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했다. 앳된 티를 벗고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 하지만 더 깊어진 눈매, 그리고 그 눈동자. 한때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반짝이던 그 눈동자는 이제 삭막한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서아 역시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혹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서는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비수처럼 되살아났다. 이 돈이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그의 어머니가 서아에게 건넸다는 돈 봉투, 그리고 오수진이 건네준 서아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녀의 어떤 변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너도 똑같은 여자였어.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가 사진들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절망과 상처. 그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셰프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요? 어디 아프신가 정적을 깬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서아를 처음 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교활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서아는 감정을 갈무리하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주방 열기 때문에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시는지요?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진혁은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차라리 원망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편이 나았다. 저렇게 완벽한 타인처럼 구는 그녀의 모습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다. 셰프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진혁 씨가 입이 짧은데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해서 특별히 한 잔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근무 중인 셰프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그녀를 하대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이었다.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 서아가 정중하게 거절하려던 순간 오수진은 어머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들고 있던 와인잔을 실수로 서의 하얀 셰프복 위로 쏟아버렸다. 붉은 와인이 순식간에 그녀의 가슴팍을 적셨다. 뜨거운 액체는 아니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불에 댄 듯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나, 죄송해요. 셰프님, 제가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이 옷 비싸 보이는데 어쩌죠? 오수진은 과장된 표정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됩니다. 서아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하죠. 셰프님이 제 구두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시면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어때요? 공평하죠? 그 말에 루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굴복의 강요였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두 주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진혁에게로 향했다. 단 한 번만,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전처럼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무언의 절규였다. 진혁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이성은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오수진의 뺨을 때리고 서아를 자신의 뒤로 숨겨주고 싶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JK그룹의 총수라는 자리, 양가 어른들이 지켜보는 이 약혼 파티, 그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족쇄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외면해버렸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치욕과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작지만 다급한 아이의 목소리가 룸의 문 밖에서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명의 아이가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으려는 서아를 보고 겁에 질려 그녀에게로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엄마, 왜 그래? 누가 우리 엄마 괴롭혔어?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5살이나 되었을까? 남자아이는 자신을 빼닮은 날카로운 눈매를, 여자아이는 자신과 똑같은 오똑한 콧날과
굳게 담은 인매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만 같았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흔적.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아에게 아이가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쏙 빼닮은 쌍둥이가 그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남자가 룸 안으로 들어섰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준아, 주아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위험하게. 남자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나무라며 자연스럽게 서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혁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남자를 보자마자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저 나쁜 아줌마가 엄마 무릎 꿇리려고 했어, 아빠. 그 한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진혁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빠, 그 한 단어가 임페리얼 룸의 값비싼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 차진혁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도, 잔잔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도, 그의 약혼녀 오수진의 날카로운 숨소리마저도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저 두 아이가 다른 남자를 향해 외쳤던 그 낯선 단어만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아빠, 아빠, 그것은 그의 자격이었다. 그의 권리였다. 그의 자리였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가 그 자리를 꿰차고 서 있었다. 자신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한 듯한 아이들을,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여자를,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가족이라는 그림을 모두 훔쳐간 저 남자 오수진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신성한 자리를 망쳐. 하지만 진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고 자신을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맞서고 있는 남자. 박지원. 한쪽은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불꽃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지켜낼 듯한 단단한 강철이었다. 마침내 진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맹수의 그것처럼 위압적인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객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서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뱀처럼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서아.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 클램프처럼 그녀의 가녀린 팔을 짓눌렀다. 서아의 얼굴이 고통으로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그 모습에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프게 하지 마. 나쁜 아저씨야.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진혁의 이성을 더욱 마비시키는 기폭제였다. 바로 그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 그의 손목을 제지했다. 박지원이었다. 그는 진혁처럼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그에 못지않게 단단했다. 차진혁 씨, 지원이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들이 놀랍니다. 손을 놓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서아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나 수치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자신의 아이들뿐이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진혁의 손을 뿌리쳐냈다.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강인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진혁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아이들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준이와 수아를 끌어안고 등을 돌렸다. 가자. 지원 씨. 박지원은 마지막으로 진혁을 한번 쳐다보고는 서아와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문이 닫혔다. 그들이 사라진 공간에는 파혼의 위기에 처한 약혼녀, 경악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수군거리는 하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 멈춰서 있는 차진 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무시했다. 철저하게,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어떤 비명이나 저주보다도 그 무시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진혁 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자 누구고? 저 애들은 또 뭐냐고 설명해봐. 오수진이 그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른다. 그 남자는 아이들의 상처 입은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었을 것이다.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을 것이다. 자신이 했어야 할 모든 역할을 저 남자가 대신하고 있었다. 질투, 분노,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끔찍한 상실감.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있던 테이블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와장창. 수십 개의 와인잔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오글루시텔리 소음을 냈다. 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그의 약혼 파티는 그렇게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도 부모님도 하객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룸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비서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갑고 비정한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입술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기계음처럼 들렸다. 이서아.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 남자와 아이들.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것,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알아내. 그것은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과 뒤늦은 후회가 만들어낼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명령이었다. 차진혁의 시간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흐른 적이 없었다. 그는 과거를 상자 안에 넣어 봉인하고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후계자 연기를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서아와 아이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굳게 닫혀있던 상자가 열리고 멈춰있던 시간이 미친 듯이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그가 내렸던 명령의 결과물이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이서아 씨 관련 5년간 동양보고라는 건조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진혁은 의외로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보고서의 내용은 사진과 함께 건조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었다. 첫 번째 사진은 만삭의 서아가 작은 식당의 계산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 임신한 몸으로 생계를 위해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두 번째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갓 태어난 쌍둥이를 보며 웃고 있는 박지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출생기록서에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역시 박지원이었다. 질투가 독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자신이 있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 후로도 사진들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의 첫 돌잔치, 비좁고 낡은 옥탑방을 풍선으로 장식하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앞에 둔 채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지원이 한 아이에게는 자전거를, 다른 아이에게는 인형을 선물하는 사진, 그가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공원을 달리는 사진, 아픈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새우는 그의 모습에 대한 기록,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가 차준혁,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이방인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3인 가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끼어들 틈 따위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진혁은 보고서를 덮었다. 아니, 거의 집어던졌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그는 이 그림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핏줄이다. 저 여자는 자신의 여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그의 방식대로 지극히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서아가 사는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다. 그의 마이바흐 차량은 그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괴물 같았다. 그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서아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위압적인 모습에 놀라 서아의 등 뒤로 숨었다. 이런 곳에서 내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었나? 그의 첫마디였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비난. 그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 한도 없는 카드야. 당장 여기서 벗어나. 내 아이들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서아는 그 카드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착각하지 마, 차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기 이전에 내 아이들이야. 지난 5년간 당신 없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 당신의 돈 따위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이 좁아터진 집에서 매일 돈에 쪼들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적어도 우리는 행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온기가 우리에게는 있어. 당신은 평생 가져보지 못할 그런 거.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우리에게 그냥 낯선 아저씨일 뿐이니까.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쌍둥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갔다. 그는 원장에게 자신이 아이들의 친부임을 밝히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권위에 눌린 원장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로봇과 인형이 가득 담긴 거대한 선물 상자를 들고 교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선생님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그때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서아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침입자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자신의 품에 보호하듯 끌어안았다. 여긴 내 아이들의 공간이야. 당신이 더럽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권리, 5년 전에 당신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잖아. 이제 와서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아빠 행세라도 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과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그의 오만함은 2번의 실패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깨달았다. 돈으로도 권위로도 그들의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더 차갑고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려서 그녀가 기댈 곳이 오직 자신뿐이게 만드는 방법. 진혁은 차 안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비정해져 있었다. 조비서. 네, 회장님.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 당장 사들여. 그리고 이수아 씨가 일하는 레스토랑. 건물주를 찾아서 건물을 통째로 사버려. 마지막으로 박지원이라는 의사.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당분간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방법을 찾아내.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남도록.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지독한 소유욕이었고 잔인한 집착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입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진혁의 복수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거대한 자본이 움직여 이소아의 세상을 옥죄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유치원은 인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건물주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각 제한이 들어갔다. 그의 법무팀은 박지원의 지난 10년간의 진료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작은 흠집 하나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기댈 곳이 오직 자신뿐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 혹은 소유의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수석 조사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박지원 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5년 전 박지원 원장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평범한 소아과 의사가 사설 탐정이라니. 조사 대상은 조사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한 무명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얼굴이 5년 전 오수진 사모님께서 회장님께 증거로 보여주셨던 사진 속 남자와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지원이 왜 그 남자를 조사한 거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탐정 찾아내. 그리고 그때 박지원이 받았던 보고서 원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 지금 당장. 밤이 깊어졌다. 진혁은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창밖에 도시 야경을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조비서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진혁은 거의 날치기 하듯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박지원이 받았을 보고서에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알겠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전문적으로 이별 연기를 해주는 배우였고 그를 고용한 것은 오수진이었다.
보고서에는 오수진이 그 배우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한 계좌 내역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아가 돈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한 연극을 꾸몄던 것이다. 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었다. 추신 1호인께서 염려하신 대로 목표물 이서아 이 임신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임신. 그녀가 임신을 했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돈 봉투와 사진을 집어 던지며 더러운 창녀라고 매도했던 바로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활자들은 잔인하게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당장 5년 전 오수진과 우리 어머니의 모든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전부 다 뒤져. 진실은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자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의 어머니가 개인 재단을 통해 오수진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내역, 두 사람이 수없이 통화하고 비밀리에 만났던 기록들, 모든 증거가 그의 어머니와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약혼녀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기만하고 망가뜨렸는지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바보였다. 완벽한, 구제불능의 바보였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어린 호소 대신 질투와 의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추악한 거짓말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모든 보고가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진혁은 거대한 책상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쪽에는 그가 5년간 진실이라 믿었던 거짓 증거들이, 다른 한쪽에는 그의 5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진짜 진실이 놓여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그는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서아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까지 쓰게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어느 놈 씨인지도 모를 애를 내게 덮어 씌우려는 거냐. 이 돈 받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디며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그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가 버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 무게가, 그 죄책감이 마침내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짐승 같은 절규와 함께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모니터, 값비싼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하지만 그 어떤 파괴도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한쪽에 있는 개인 금고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가 서아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유일하게 지우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말린 들꽃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5년 전에 그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 아직 상처받지 않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의 저 미소를 어떻게 짓밟고 망가뜨렸는지를.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사진 위로 뜨거운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남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얼음 심장의 남자. 그가 바닥에 흩어진 과거의 파편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자기 혐오의 눈물이었다. 해가 지고 사무실에는 도시의 불빛만이 스며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울었다. 모든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를 되찾겠다는 오만했던 집착은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의 앞에 다시 나타날 면목조차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구원을 영원히 파괴해버렸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찾은 역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소유욕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후회와 자기 혐오만이 폐허처럼 남았다. 그는 전날 밤 내렸던 모든 명령을 철회했다. 유치원과 레스토랑 인수 계약은 중단되었고 박지원에 대한 뒷조사 파일은 그의 손으로 직접 파쇄기에 넣었다. 그의 변화에 조비서를 비롯한 JK그룹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아무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왕좌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사자는 사라지고 깊은 상처를 입고 동굴 안에 웅크린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완벽한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 백화점 아동 코너를 찾는 것이었다. 수많은 장난감과 아이 옷들 속에서 그는 길 잃은 이방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로봇을 좋아하는지 공룡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딸이 인형을 좋아하는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아이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거시켜 버렸다. 그는 결국 가장 비싼 로봇과 가장 화려한 인형 대신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북과 크레용 한 세트를 샀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은 한 남자의 서툰 첫걸음이었다. 주말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아와 아이들이 주말마다 동네의 작은 공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값비싼 수트 대신 어색한 캐주얼 차림을 하고서 공원은 평화로웠다. 여느 평범한 가족들처럼 서아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박지원과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햇살 속에 부서지는 비눗방울과 그보다 더 해맑게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서아와 지원. 그들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진혁은 그 그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저 그들의 행복을 도둑처럼 훔쳐볼 뿐이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베이는 듯 아팠다. 저 웃음소리를 자신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 행복을 자신이 직접 걷어차 버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영원히 아버지가 될 기회를 잃을 것만 같았다. 그는
어색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에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고 지원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렸다. 아이들만이 낯선 아저씨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저 아이들 주려고 진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변명 같은 말을 더듬거리며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아들 준이가 먼저 다가와 아빠를 닮은 시크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라고. 아저씨는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아니, 그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명령과 보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세상은 이유 없는 호기심과 순수한 질문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였다. 딸 수아가 신이 나서 잔디밭을 달려가다가 그만 자신의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유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진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괜찮냐고 물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가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 아빠. 수아는 자신과 더 가까이 서 있던 진혁을 그대로 지나쳐 저만치 서 있던 박지원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지원은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다친 무릎을 살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고 살짝 긁혀 피가 조금 맺힌 정도였다.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서 작은 구급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소독용 티슈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꺼내 붙여주었다. 우리 공주님 호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자, 밴드 요정이 아픈 거 다 가져가라고 주문을 외워볼까. 지원이 아이의 무릎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장난을 치자 수아는 언제 울었냐는 듯 금세 눈물을 그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진혁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멍하니 서서 지켜보았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아빠의 역할. 그는 그 간단한 역할조차 수행할 줄 몰랐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그의 손은 아이의 작은 상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수많은 숫자들은 캐릭터 밴드 하나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아이들이 다시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원이 조용히 진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조롱이 아닌 한 남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 회장님. 그는 잔디밭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라는 건 DNA 검사 결과로 증명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밤새 곁을 지키며 수건을 갈아주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뗄 때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해주는 기억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아이가 넘어져 울 때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그 수천 번의 망설임 없는 순간들로 아빠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혁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지난 5년간 저는 그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버리셨던 그 시간들을요. 지원은 진혁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만약 정말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의 시간을 돈으로 사려 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쓰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원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진혁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서아와 지원, 그리고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캐릭터 밴드의 포장지를 주워들었다. 자꾸 하찮은 쓰레기 조각.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무겁고 값비싸게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 아버지가 되는 길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아이의 눈높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고 외로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차진혁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속죄의 첫걸음을 떼고 있을 때 그가 외면했던 또 다른 과거인 오수진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이 근본도 없는 여자 하나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약혼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후로 진혁은 그녀에게 연락 한 통 없었다. JK그룹과 태림그룹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그녀의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기회를 놓친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녀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여자, 이서아를 오수진은 으슥한 바에서 돈 냄새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한 남자를 만났다.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는 자극적인 이슈만을 쫓는 온라인 가십 매체를 운영하는 김 기자였다. 오랜만이네요, 오수진 아가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김 기자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오수진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김 기자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야. JK그룹 차진혁 회장과 그의 숨겨진 여자,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김 기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전부 들어있어. 사진,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까지.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이서아라는 여자가 다시는 이 땅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그녀는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를 USB 옆에 나란히 놓았다. 김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가지를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JK그룹 차진혁 회장, 두 아이 엄마에게 발목 잡히나 수백억대 양육비 요구 정황 포착.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다. 이서아가 과거 차진혁과 교제했던 사실을 무기 삼아 그를 쏙 빼닮은 쌍둥이를 낳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가난한 환경과 박지원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그녀를 돈을 노리고 재벌을 유혹하는 꽃뱀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양념이 되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 사진, 아이들의 유치원 사진, 그리고 진혁이 그녀의 집 근처에 나타났을 때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렸다. 오수진이 꾸며낸 익명의 측근은 인터뷰를 통해 이서아 씨가 평소에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며 아이들을 이용해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다는 식의 거짓 증언을 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갔다. 대중은 재벌과 신데렐라, 그리고 숨겨진 아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이서아의 신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SNS 계정은 물론이고 그녀의 부모와 동생의 정보까지 공개되었다.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이 그녀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전형적인 꽃뱀 수법이네. 애까지 낳아서 발목 잡으려는 거.
오수진 아나운서만 불쌍하게 됐네. 약혼자 뺏기고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재앙은 도미노처럼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새 사장이었다. 그는 인수 과정에서 진역에 입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쩔쩔매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셰프,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이번 스캔들 때문에 레스토랑 이미지가 당분간은 좀 쉬는 게 좋겠어.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뒤이어 빌라 집주인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다. 그는 기자들이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방을 빼라고 소리쳤다. 계약 기간이고 뭐고 소용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서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당분간 준이와 수아는 등원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장, 집, 그리고 아이들의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까지.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마트로 향했다. 당장 먹을 것이라도 사야 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저 여자 아니야. 그 꽃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박혔다. 그녀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와야 했다. 세상 모든 곳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서아는 짐이 반쯤 쌓인 텅 빈 옥탑방에 앉아 있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었다. 당장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와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다. 박주원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든 천사 같은 얼굴들. 그녀가 지켜주고 싶었던 그녀의 세상 전부.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작은 세상조차 지켜줄 힘이 없었다. 절망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잠식해왔다. 그녀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5년간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벽을 응시했다.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다. 이서아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차진혁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지난 며칠간 느꼈던 무력감은 그녀를 향한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기점으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후회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JK그룹의 이사회와 그의 어머니 박선주 여사는 그에게 압력을 넣었다. 지금이라도 이서아를 정신 이상자의 스토킹으로 몰아가고 오수진과의 약혼을 공고히 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해결책이었다. 정신 차리거라, 진혁아.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셈이냐. 어머니의 절규에 그는 처음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이요. 어머니와 오수진 씨가 꾸며낸 거짓말 위에서 제 영혼을 팔아 얻은 것들 말입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모두의 반대를 묵살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JK그룹의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박지원의 작은 오피스텔. 그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서아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서아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불안한 엄마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JK그룹 차진혁 회장 긴급 기자회견 개최. 약혼녀 스캔들 관련 입장 표명 예정.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결국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중 앞에서 자신을 미친 여자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이제는 정말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진혁이 단상 위로 올라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저와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카메라 렌즈 너머에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스캔들의 모든 책임은 기사에 언급된 이서아 씨가 아닌 전적으로 저 차진혁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었다. 저는 5년 전 제 개인적인 어리석음과 오해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일방적으로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TV 화면 속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제가 저지른 그 모든 과오를 홀로 감내하며 지난 5년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생명을 혼자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가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조차 사과가 아닌 오만함으로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여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서아 씨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사람이 얼음 같던 저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과오가 또 다른 악의적인 음모에 의해 이용된 것을 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번 스캔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회견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오수진이 배우를 고용했던 계약서,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김 기자와 주고받았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그녀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혁은 그 혼란 속에서 마지막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태림그룹의 오수진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또한 그녀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살해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JK그룹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서아에게 직접 말하듯이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J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를 지켜낼 것입니다. 제 아이들, 그가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이수아는 희대의 꽃뱀에서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오수진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악녀가 되었고 태림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차진혁은 비정한 재벌 2세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후회남의 대명사가 되었다. 대중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열광했다. 오피스텔 안 서아는 텅 빈 TV 화면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서 휴지를 건네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그리고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차진혁,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명예, 가족과의 관계, 그룹의 안정까지도 오직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무모하고도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서아의 다쳤던 마음의 빗장이 5년 만에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잠잠해졌지만 이서아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다. 박지원의 오피스텔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혼란까지는 막아주지 못했다. 준이와 수아는 말이 없어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TV를 보려 하지 않았고 잠들기 전에는 꼭 엄마가 옆에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 작은 마음들이 얼마나 큰 혼돈을 겪고 있을지 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아가 잠자리에 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아들 준이가 불쑥 읽고 있던 책과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다. 엄마, 우리 아들 TV에 나온 그 슬픈 아저씨가 우리 진짜 아빠야. 딸 수아도 책에서 눈을 떼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두 아이의 까만 눈동자 속에는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올 것이 왔다고 서아는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읽던 책을 덮고 아이들을 자신의 양옆에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준아, 수아야, 엄마 얘기 잘 들어줄 수 있어.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랑 그 아저씨는 서로 무척 사랑했단다. 수아는 낡은 지갑에서 단 한 장 간직하고 있던 낡은 사진을 꺼냈다. 5년 전 풋풋했던 자신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차진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때는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엄마랑 아빠는 정말 기뻤단다. 그런데 왜? 수아가 물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오해가 생겼어. 아주 큰 오해 때문에.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게 됐고 엄마를 떠나버렸어. 엄마도 너무 슬프고 아파서 아빠를 찾지 못했단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다. 그때 엄마랑 너희들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너무 힘들고 무서웠을 때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줬지. 지원 아빠.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다. 응, 맞아. 지원 아빠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주었어. 그래서 지원 아빠는
너희들을 마음으로 낳아준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아빠야.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TV에 나온 그 아저씨는 너희들을 몸으로 낳아준 또 다른 아빠란다.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우리를 찾아온 길 잃은 아빠. 길 잃은 아빠. 응. 그래서 많이 슬퍼 보였던 거야. 너희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서아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설명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 아빠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든 척 이불 속에서 소공어렸다. 준아, 길 잃은 아빠,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응. TV에서 보니까 계속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 우리가 가서 길을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우리 그 아저씨 한번 보러 갈래 몰래. 아이들의 작은 머릿속에서 그들만의 비밀 작전이 세워졌다. 다음 날 아이들은 박지원에게 JK그룹 본사 근처에 대형 서점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 지원은 아이들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는 아이들을 서점 앞에 내려주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다. 준이와 수아는 서점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지원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거대한 JK그룹 빌딩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인의 성 같았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로비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준이가 어른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차진혁 회장님이요. 그 말에 로비의 모든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마침 회장실에서 내려오던 조 비서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아이들에게 달려왔다. 조 비서는 감히 아이들을 막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실에 인터폰을 넣고 잠시 후 아이들을 VIP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에 그들의 길 잃은 아빠가 있었다. 그는 소파도 아닌 딱딱한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회사의 혼란을 수습하고 언론을 상대하느라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TV에서보다 더 슬퍼 보였다. 깊은 피로와 고통이 그늘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책상 위에 자신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레스토랑에서 소란이 일던 그날, 기자들이 찍었던 사진이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추운가 봐. 준이는 방 한쪽에 놓인 값비싼 캐시미어 담요를 발견했다. 아이는 동생에게 눈짓을 보냈다. 두 아이는 작은 몸으로 낑낑거리며 무거운 담요를 함께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잠든 아버지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아빠가 자신들에게 늘 해주던 것처럼 그 작은 온기와 무게감에 진혁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두 개의 작은 얼굴이 들어왔다. 꿈인가? 그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다. 준이와 수아, 자신의 아이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겁먹은 눈이 아닌 걱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덮인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하고 터져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지만 감히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들,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용서이자 구원이었다. 진혁의 눈에서 그가 아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수아는 작은 손을 들어 아빠의 뺨에 맺힌 눈물을 서툴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남김없이 녹여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아버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던 그날 오후 이후, 차진혁과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운 아저씨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길 잃은 슬픈 아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아이들을 박지원의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었다. 문 앞에서 두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적에는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여자와 두 아이를 향한 각기 다른 무게의 사랑과 책임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지원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슬픔과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였고 너에게는 친구였어. 나는 그 역할에 만족했고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나도 알아. 그는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친구나 아이들의 임시 아빠로만 머물고 싶지 않아. 너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 모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자. 내가 너와 아이들 완벽하게 지켜줄게. 세상의 어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살자. 나랑 결혼해줄래? 그의 청혼은 지난 5년간 그녀가 받아왔던 그의 모든 배려와 사랑의 결정체였다. 흔들리는 그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항구.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을 뿌리칠 수도, 그렇다고 마주 잡을 수도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차진혁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남산 아래의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잊으려 애썼던 가장 행복했던 과거를 건드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는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값비싼 수트가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5년 전 돈은 없었지만 열정만은 가득했던 청년 차진혁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 모든 것이 틀렸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전부 다 내가 너의 인생을,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후회의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서아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내가 바보였고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평생을 걸려도 내 상처는 아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기회를 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 남은 평생을 바쳐서 갚아나갈 기회를. 우리 준이와 수에게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너에게, 너를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아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한쪽에는 박지원이 있었다. 그녀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 해준 남자.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약속한 남자. 그를 선택하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자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차진혁이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남자.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했던 남자.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 그를 선택하는 것은 또다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감정적인 도박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했다. 지원의 곁에서는 아이들은 상처 없이 평온하게 자랄 것이다. 진혁의 곁에서는 아이들은 진짜 아빠를 얻는 대신 재벌가의 복잡한 암투와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머리는 계속해서 박지원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 아이들이 덮어준 담요를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던 그의 무너진 모습, 그리고 5년 전 서툴지만 진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의 모습. 그녀는 깨달았다. 박지원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이지만 차진혁은 그녀의 상처 그 자체이자 그녀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외면하고 도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먼저 차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 우리 집 앞으로 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박지원이 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잔인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다. 미안해요. 지원 씨,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지원의 따뜻한 눈동자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씁쓸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놓아주며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괜찮아, 서아야. 미안해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다정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옆이 아니더라도. 지난 5년간 너와 아이들 덕분에 나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이 또다시 너를 울게 만든다면 그때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언제든 무슨 일이든 힘들면 꼭 연락해야 해. 나는 의사로서도 그리고 준이와 수아의 지원 삼촌으로서도 영원히 너희들 편일 테니까.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대신 그 사랑의 행복을 지켜주기로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였다. 서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그리고는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남자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차진혁은 가로등 불빛 아래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다. 괜찮다는, 이제는 괜찮다는 의미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화려한 프로포즈나 장밋빛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눈물겨운 가족되기라는 이름의 긴 여정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정원 딸린 집으로 소아와 아이들을 데려왔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가 며칠 밤낮을 새워 직접 고른 집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첫날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넓은 집 안에서 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진혁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캐릭터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에서 오므라이스는 정체불명의 까만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진혁은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의 실패 앞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까마귀 밥이다 아니야, 연탄이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소아도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그들은 결국 배달시킨 짜장면을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 먹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들이 함께한 첫 번째, 진짜 가족 식사였다. 진혁은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딸 수아의 머리를 닦는 법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온통 엉망이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상담에도 참석했다. JK그룹의 회장이 나타나자 유치원 선생님은 긴장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회장으로서가 아닌 준이와 수아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교우 관계와 식습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선생님의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하고 어색했다. 아빠, 재미없어. 지원 삼촌은 막 목소리도 바꾸고 그러는데. 준이의 불평에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안, 아빠가 내일은 더 연습해서 더 재미있게 읽어줄게. 그의 그 서툰 노력들을 서아는 말없이 지켜보며 응원했다. 그녀는 그가 변하고 있음을 과거에 오만했던 남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한 열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저택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곳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서로를 향한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네 사람은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커다란 레고성을 만들고 있었다. 진혁은 완전히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설명서를 보며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이 블록이 없네. 준이가 꼭대기 뾰족탑에 쓸 부품을 찾지 못해 시무룩해졌다. 그때 진혁이 소파 밑을 뒤져 숨어있던 마지막 블록을 찾아내 아들에게 건넸다. 자, 여기 있다. 준이는 신이 나서 블록을 받아들고 뾰족탑을 완성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 옆에서 수아도 아빠가 만들어준 성벽을 보며 손뼉을 쳤다. 아빠, 최고야. 너무 멋있어. 아빠,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단어. 아이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흘러나왔다. 진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레고 블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그리고 서아를 자신의 커다란 품에 모두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툴러도 괜찮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서로의 온기로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 네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부서졌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